마지막 연자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서울대 교수로 계시는 권준수 교수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대표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건강의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과적인 증상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차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 우울 증상을 말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분노가 막 이제 그동안에 쭉 너무 오랫동안 이 고립된 생활, 사회적인 어떤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상당히 많아졌어. 이제 조그마한 자극에도 막 뭐 화를 그 정도에 넘치게 막 그렇게 하죠.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그 QR 코드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분노의 폭발이 되겠죠. 이제 요사이는 뭐 코로나 블랙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사실 2019년에 보면 우울증을 치료받은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80만 명 조금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증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에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감염에 대한 공포, 또 좌절, 지루함. 이 서울은 뭐 또 괜찮은데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물품 같은 게 지방에는 상당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정보가 또 굉장히 많이 지금 많죠. 정보에 아주 홍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 뭐 가짜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뭐 계속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정상, 정신과적인 증상, 또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또 타인에게 어떤 전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우울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할 때 블루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적으로 그런 그 정도의 심한 정도는 아닌 약한 정도의 우울이 사실은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그 주요 우울증 정도의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또 불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회적 고립은 사실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이 주어졌다가 자극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죠. 생명체는 항상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활력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 자극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생명체를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게 계속되면 이제 약간의 지루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문제인데 한 조사에 의하면 약 75%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불면증 등도 나타나고요.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한 사람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보인다고, 증상을 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장기화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죠. 장기화되고 고립이 점점 이제 심화될수록 분노나 우울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또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욕구, 이런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이제 고립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기능, 뭐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인지기능의 장애까지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울 증상이 심화되고 결국 이제 자살 사고까지 가고 이제 사망률이 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살률의 증가는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오히려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사망률이 조금 초기에는 좀 증가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역 지침이 지속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피로감, 지루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상실되고 우울증 등 부정적인 그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더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상태,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의 어떤 열악함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외로움이 증가되고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이제 정보통신의 접근성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불안감이 올라가고 또 외로움이나 고립의 문제, 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 인적 자원을 찾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점점 이제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심화되고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실제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심화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결국 코로나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중국에서 뭐 연구소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루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인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것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왜 나타나는가? 결국 이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혐오를 일으키고 혐오가 차별을 일으킵니다. 실제 한 조사의 연구에 보면은 감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한 40% 정도 느낀다고 하는데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인해서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믿는 게 6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차별이죠. 어떤 집단에 대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특정 종교 집단 때문에 이게 뭐 더 퍼지게 됐다든지 뭐 특히 특정 지역에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퍼지게 됐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차별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분노, 혐오 이런 집단적 어떤 혐오가 나타나고요. 또 어떤 이런 책임을 특정 집단에 대한 이제 일종의 투사를 하는 거죠.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이런 이제 차별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다른 감염, 재감염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 두려움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승 교수 팀이 조사한 걸 보면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5점 만점에 3.87이고요. 재감염의 두려움, 회복이 어렵다는 두려움이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회적인 차별, 혐오 이런 게 더 이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1% 증가될 때마다 그 자살률, 65세 미만 자살률이 0.79% 증가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하고 우울 증상,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부채가 많을수록
정신질환이 훨씬 많아지고 이런 이제 고위험군이 빈곤층, 정신질환자 이런 게 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신건강이 문제가 심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상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면 만성 피로감, 우울감이 늘었다는 게 약 한 78.5%가 있고요. 그 매출을 보면 2019년에 월 평균이 한 3,500만 원 정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2,600만 원 정도니까 약 한 900만 원 이상이 더 감소가 됐죠. 약 4분의 1 정도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고통이나 우울 증상을 증가시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입니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병원들, 국립정신병원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연계돼서 다 그런 심리지원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마음건강 지침을 내놓는데 이 프로토콜을 이게 정말 적절한지 하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치료 시스템의 어떤 접근도 효과성을 평가를 하고요. 조기 개입을 하는 것, 조기 치료,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신의료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정신병원들의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한 병실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한번 그렇게 감염이 되면은 뭐 확 퍼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회복에 지원을 한다. 이 아까 의료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의료진도 고위험군에 하나죠.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에 대한 심리 지원, 그 번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 자조 모임 플랫폼 구축, 뭐 또 비대면 서비스, 앱이나 VR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ICT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